오늘은 저는 강수진입니다. 스토리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할머니 품에서 자란 이야기를, 2부에서는 계부와 함께 시작된 지옥 같은 7년을, 3부에서는 장학금과 첫사랑 그리고 배신의 청소년기를, 4부에서는 서울 상경후 빚더미와 혼자 아이 낳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5부 최종편에서는 27세부터 50세까지의 이야기인데요. 30세 재혼과 시댁에서의 지옥, 남편의 외도와 충격적인 고백, 이혼 후 두 아이와의 생존, 42세 카페 창업으로 시작한 재기, 빚을 청산하고 성공한 이야기, 과거 사람들을 만나 용서한 시간, 그리고 50세에 마침내 찾은 평화까지요. 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강수진입니다. 스토리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올해 50세가 됐고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볼 나이가 됐어요. 1부, 2부, 3부, 4부에서 제 유년기부터 20대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7세부터 50세까지의 2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시기였으며 동시에 가장 많이 용서한 시기였어요. 27세에 저는 미혼모였고 딸 민서를 혼자 키우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으며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이현우였어요. 민서도 같이 키울게요. 이번엔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믿고 30세에 재혼했고 드디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민서를 남의 자식이라며 차별했고 명절 때마다 저를 며느리 자격 시험에 들게 했으며 남편 현우는 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동정심으로 결혼했어. 애 딸린 여자가 불쌍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6세에 외도를 발견했고 38세에 이혼했으며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민서와 준호를 키우면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고 하루 4시간 자면서 일했으며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42세에 작은 카페를 열었고 천천히 성장시켜서 45세에는 빚을 완전히 청산했으며 50세인 지금은 카페 3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서는 27세가 됐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준호는 17세로 고등학생이 되었고 우리는 작은 집을 사서 함께 살고 있어요. 과거에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태주는 사업이 망해서 도움을 청했고 현우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재회를 제안했으며 영희는 병원에 누워서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저와 아이들에게 더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옥 같았던 두 번째 결혼 생활과 이혼 후 다시 일어선 과정, 사업으로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까지요. 50년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피소드 31 동네 카페에서 만난 남자 카페 아르바이트 2002년이었습니다. 제가 28세였고 민서는 5세였어요. 태준의 빚을 계속 갚고 있었고 고시원에서 민서와 함께 살면서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광고를 받고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 카페 사장님이 40대 여자분이었는데 따뜻한 분이셨고 민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이 있으면 힘들겠네요. 수유 시간에는 다녀와도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평일 낮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일했고 시급 4,000원에 한 달 50만 원 정도 벌었으며 저녁 알바도 계속했습니다. 카페 일은 나쁘지 않았어요. 커피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케이크 자르고 테이블 정리하는 게 전부였고 다른 일보다 깨끗했으며 손님들도 대체로 친절했습니다. 한 달쯤 일하고 있을 때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에 오는 남자였는데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지만 몇 주 지나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현우와의 만남 어느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카페에 왔는데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항상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평일 낮에요 라고 말했더니 그 남자가 웃었어요. 부지런하시네요.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하면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현우예요. 근처 회사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함을 주셨어요. 명함을 보니까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33세라고 적혀 있었으며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그 후로 현우 씨는 올 때마다 저와 얘기를 나눴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가끔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날씨 얘기도 하고 커피맛 얘기도 하고 가벼운 대화들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민서 키우면서 일만 하다 보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오랜만이었고 현우 씨가 친절해서 편했어요. 어느 날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결혼하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길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 씨가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사생활 물어서 라고 당황하시길래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며칠 후 현우 씨가 또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아이 있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이번에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딸이 있어요. 5살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현우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혼자 키우세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 씨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따뜻한 관심 그날 이후로 현우 씨가 달라졌어요. 저한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주고 가끔은 민서 얘기를 물어봐주면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 씨가 제안했어요. 수진 씨, 혹시 시간 되면 점심 같이 먹을래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짧아서 라고 거절하려 했지만 현우 씨가 다시 말했어요. 30분만요. 제가 빨리 먹을게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시길래 결국 수락했습니다. 카페 근처 분식집에 갔는데 현우 씨가 김밥과 떡볶이를 주문했고 함께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현우 씨도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결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작년에 깨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쓸쓸하게 웃었어요. 왜요? 라고 물으니까 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집안이 좀 어려워서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거든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 씨가 놀랐어요. 그래요? 수진 씨도?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씩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만남 그 후로 현우 씨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 점심을 같이 먹고 주말에 시간 되면 민서와 함께 공원에 나가기도 했는데 현우 씨가 민서를 정말 예뻐해 줬습니다. 민서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라고 물으면서 사다 주고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고 그네도 밀어주고 민서가 현우 씨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좋아. 또 만날 거야? 라고 민서가 물으면 저는 웃었습니다. 응, 아마도. 라고 대답하면 민서가 신나했고 현우 씨도 그런 민서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2002년 가을이었을 때 6개월쯤 만났고 현우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사귈래요? 라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 저는 아이가 있고 빚도 있고 조건이 안 좋아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수진 씨가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진지한 눈빛으로 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라고 울먹이니까 현우 씨가 웃었습니다. 수진 씨 왜 자꾸 그래요? 수진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정말 대단해요 라고 칭찬해 주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현우 씨와 사귀기로 했고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했으며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청혼 2003년 봄이었습니다.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현우 씨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고 벤치에 앉아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할래? 라고 갑자기 프러포즈를 하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결혼이요? 라고 되묻자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진이랑 민서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 가족 되자 라고 말하면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작은 반지가 있었고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도 같이요? 라고 제가 물으니까 현우 씨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민서도 내 딸이야. 같이 키울 거야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민서까지 받아주시겠어요? 라고 울면서 물으니까 현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민서도 준호도 다 내 아이야 라고 말하는데 준호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준호요? 라고 물으니까 현우 씨가 웃었어요. 응. 우리 아들 낳으면 준호라고 지을까 해 라고 미래를 그리면서 말하는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라고 대답했고 현우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으며 우리는 키스했어요. 그날 밤 민서한테 말했습니다. 민서야, 현우 아저씨랑 같이 살 거야. 좋아? 라고 물으니까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우리 가족 돼? 좋아. 나 아빠 생기는 거야? 라고 신나는 민서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민서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족 잘 살 수 있을 거야. 에피소드 32 결혼 하지만 시작된 악몽 결혼 준비 2003년 여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29세였고 현우 씨는 34세였어요. 결혼 전에 현우 씨 부모님을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빌라였고 현우 씨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었으며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60대 중반쯤 보였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으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짧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고 차도 주지 않으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현우 씨가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수진이고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어요. 29세예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가 있다면서요? 라고 차갑게 물으시길래 저는 긴장하면서 대답했어요. 네, 딸이 있어요. 5살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 딸린 여자. 우리 현우가 불쌍해서 라고 중얼거리시는데 들렸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현우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차갑게 봤습니다. 그날 만남은 어색하게 끝났고 나오면서 현우 씨가 사과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예식장이 아니라 동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가족들만 모였고 하객도 20명 남짓이었어요. 제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한테 연락했지만 바쁘다면서 거절했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으며 저는 혼자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현우 쪽 친척들이 와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애 있다면서? 초혼도 아니고 현우가 왜 저런 여자를? 그런 말들이 들렸지만 참았고 웃으면서 인사했으며 민서를 꼭 안고 있었어요. 민서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민서를 보면서 또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남의 자식이래. 불쌍하게. 새아빠 밑에서 잘 살려나. 그런 말들을 듣는 민서가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민서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 민서야. 우리 이제 가족이야 라고 속삭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은 30분 만에 끝났고 축의금도 별로 없었으며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어요. 현우 씨가 미안해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여행 가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 씨가 고마워했습니다. 시댁 냉대. 결혼 후 시댁에 인사 갔을 때 본격적인 냉대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명절 때 음식 준비 잘해야 해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길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민서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애는 우리 핏줄이 아니니까 따로 재워야겠네요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민서도 제 딸인데요. 라고 현우 씨가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 딸? 남의 자식이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무슨 딸이야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민서가 제 뒤에 숨었습니다. 시댁 식사 자리에서도 차별이 시작됐어요. 밥상에 음식이 차려졌는데 민서 앞에만 작은 밥 공기가 놓였고 반찬도 적게 줬으며 다른 가족들과 달랐습니다. 민서가 저를 보면서 눈빛으로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제 반찬을 민서한테 주면서 달랬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는 당신이 다 준비해요.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해야 해 라고 명령하듯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무서워. 또 가야 돼? 라고 울면서 물으시길래 저는 민서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민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차별의 시작. 결혼 후 한 달이 지났고 민서에 대한 차별은 더 심해졌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민서를 무시했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말도 안 걸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당신애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명절 사진에 안 넣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서도 가족인데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족? 무슨 가족? 남의 피가 섞인 애를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현우 씨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현우 씨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민서한테 상처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현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고집이 세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라고 말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지? 민서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고 시댁 가는 날이면 배가 아프다고 했으며 할머니가 무섭다고 울었어요. 저는 민서를 안아주면서 다짐했습니다. 민서를 지켜야 해. 이 환경에서도 민서가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에피소드 33 남의 자식 민서 구박. 식사 차별. 2004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고 민서는 6세가 됐어요. 시댁 방문이 계속됐고 명절 때마다 차별은 더 심해졌으며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설날이었을 때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였고 큰 상에 음식이 차려졌는데 민서 자리만 구석이었어요. 민서 앞에는 작은 밥 공기와
김치 몇 조각만 놓였고 다른 사람들은 갈비찜과 전을 먹는데 민서는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제가 민서한테 반찬을 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왜 그 애한테 우리 음식 주려고 해? 저 애 먹을 건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았습니다. 어머니, 민서도 같이 먹어야죠. 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집안 제사 음식은 우리 핏줄만 먹는 거야. 저 애는 남의 피니까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가 저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사 후에 민서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울면서 안아주니까 민서가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나 안 배고파.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데 더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 아들과의 비교. 시댁에 현우 씨 형님 아들이 있었는데 민서와 같은 나이 6세였고 이름이 태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태양이를 엄청 예뻐하셨고 민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대했으며 노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우리 태양이는 정말 똑똑해. 이름값 사네. 우리 집안 피를 받았어 라고 칭찬하시면서 태양이를 안아주고 용돈도 주고 과자도 사주셨어요. 반면 민서한테는 말도 안 걸고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시면서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는데 태양이가 민서 장난감을 빼앗았어요. 민서가 울면서 제 장난감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태양이는 듣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태양이 편을 들었습니다. 태양아, 그거 가지고 놀아. 저의 거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민서가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민서 장난감인데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뭐? 장난감 가지고 그래? 우리 태양이가 가지고 놀면 어때? 당신 애는 양보할 줄 알아야지. 라고 소리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서는 장난감을 빼앗기고 구석에 가서 혼자 울었으며 저는 그런 민서를 안아주면서 함께 울었어요. 내 엄마 때문에. 민서가 7세가 됐을 때 시댁 식구들이 민서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민서를 무시했고 심지어 현우 씨 조카들까지 민서를 따돌렸습니다. 어느 추석날이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윷놀이를 하는데 민서만 끼워주지 않았고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 아니니까 같이 못 놀아 라고 말하는 바람에 민서가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태양이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태양아. 저 애는 남의 자식이니까 우리랑 안 놀아도 돼 라고 오히려 칭찬하시는 바람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도 가족이에요. 라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가족? 무슨 가족? 내 엄마가 불쌍해서 우리 현우가 결혼해 준 건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라고 소리치시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내 엄마 때문에 우리 현우가 고생하는 거야. 남의 자식까지 키워야 하고. 라고 계속 소리치시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 씨가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우리 현우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낼 거야. 명심해. 라고 협박하듯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고 민서도 함께 울었으며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민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야? 내가 없으면 나? 라고 7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민서야. 민서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민서 때문에 엄마가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안아주면서 말했지만 민서는 이미 상처받았고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에피소드 34 며느리 자격시험. 명절 지옥. 2005년과 2006년을 보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야 했고 그때마다 저는 지옥을 경험했으며 며느리 자격 시험을 치러야 했어요. 설날 전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내일 새벽 5시까지 와.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라고 명령하시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민서를 재우고 시댁으로 갔어요.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부엌에 계셨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네. 5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어야 했고 전을 부쳐야 했으며 나물도 무쳐야 했고 떡국도 끓여야 했는데 모든 걸 제가 혼자 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서 지시만 하셨습니다. 그거 아니야. 다시 해. 맛이 왜 이래? 우리 집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계속 지적하시면서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시고 다시 하게 만드셨으며 오전 내내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점심때 되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고 음식을 상에 차렸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었지만 제자리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먹어. 손님들 오시면 또 일해야 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부엌으로 보내셨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서서 김치 한 조각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망신. 오후에 시댁 친척들이 왔고 손님 접대가 시작됐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손님들한테 인사해 라고 말씀하시길래 거실로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아내입니다 라고 인사하니까 친척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아, 애 딸린 여자. 현우가 불쌍해.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참고 웃으면서 차를 대접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애가 우리 현우 만나서 복 받은 거예요. 혼자 애 키우다가 우리 현우가 불쌍해서 결혼해줬죠 라고 손님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척들이 저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됐네요. 아이 아빠가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억지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저녁까지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녹초가 됐고 쓰러질 것 같았으며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나날들. 명절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추석에도 똑같이 새벽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온종일 일하고 손님 접대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오면 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청소가 왜 이래? 음식이 왜 이래? 우리 현우 옷은 왜 이렇게 해?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계속 지적하시고 꾸중하시고 혼내시는데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 씨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라고 호소했지만 현우 씨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으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에피소드 35 임신과 아들 출생. 임신 소식.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고 저는 32세였어요. 생리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입덧 증상이 있어서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2줄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임신 6주였고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서 때 혼자 낳았던 기억이 떠올랐고 이번에는 남편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으며 시댁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우 씨한테 말했어요. 오빠, 저 임신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현우 씨가 놀라면서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 축하해 라고 안아주는데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정말? 임신했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급하게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몰라요. 6주밖에 안 됐어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낳아야 해. 꼭 아들 낳아야 돼.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해 라고 강조하시는데 부담이 됐어요. 태도 변화. 임신 후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심하게 트집 잡지는 않았고 음식도 잘 먹으라고 하셨으며 몸조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낳으면 이제야 진짜 우리 집 며느리야. 딸 낳으면 알지? 라고 협박하듯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불안했어요. 임신 중에도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다 했는데 배가 불러도 쉬지 못했어요. 어느 추석날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는데 김치를 담그라고 하셨고 무거운 배추를 들어야 했으며 허리가 아팠지만 해야 했어요. 현우 씨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저 배가 너무 불러서 김치 담그기 힘든데 라고 말했더니 현우 씨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힘들어하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뭐? 김치도 못 담가? 우리 며느리들은 다 했어.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라고 소리치시는 바람에 결국 제가 다 담갔습니다. 아들 준호 출생. 2007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고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현우 씨가 함께 있었고 민서 때와는 달랐어요. 분만실에서 고통스러웠지만 현우 씨가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라고 말해줬고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아기가 태어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현우 씨가 환호했습니다. 아들이야, 아들 라고 기뻐하면서 아기를 보는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라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이제 좀 나아지려나. 아기 이름은 준호로 지었고 현우 씨가 전부터 정해놨던 이름이었으며 3.2kg의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하니까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아들이라는 말에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손자, 아들. 잘했어 수진아. 이제야 진짜 우리 집 며느리네. 라고 처음으로 칭찬하시는 바람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 인정받는구나. 민서는 여전히 남의 자식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준호를 보셨고 민서한테는 여전히 관심 없으셨으며 민서가 준호를 보러 왔을 때도 인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민서가 준호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동생 예쁘다. 나도 오빠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습니다. 오빠? 너는 남의 자식인데 무슨 오빠야? 라고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고 민서가 슬픈 표정이 됐어요. 태어나는 날 현우 씨와 시어머니가 함께 왔고 준호를 안고 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준호 잘 키워야 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니까 라고 강조하시는데 부담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서가 달려와서 안겼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야, 저 애 좀 떼놔. 준호한테 병균 옮으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민서가 멈칫했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동생한테 인사해 라고 말했지만 민서는 이미 상처받은 얼굴이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에피소드 36 수상한 행동들. 달라진 현우. 준호가 6개월쯤 됐을 때 현우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07년 가을이었는데 현우 씨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회사 야근이 많다고 했으며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나갔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으면 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승진하려면 열심히 해야 하잖아 라고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숨기고 문자가 오면 급히 지우고 전화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수상한 행동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밤 11시에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오빠 향수 뿌렸어? 라고 물으니까 현우 씨가 당황했어요. 응? 아, 회사 동료가 새로 산 향수 뿌렸나 봐 라고 둘러대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셔츠에 립스틱 자국 같은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현우 씨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의심해? 회사에서 점심 먹다가 묻은 거야?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주말 출장. 2008년이 됐고 현우 씨의 수상한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주말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 일요일 밤에 들어오고 민서와 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으며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오빠 주말 출장이 왜 이렇게 많아? 회사가 원래 그래? 라고 물으니까 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지방 거래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의심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보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전에는 없던 건데 언제부터 걸었는지 몰랐습니다. 오빠 핸드폰 비밀번호 왜 걸었어? 라고 물으니까 현우 씨가 말했어요. 회사 기밀 때문에 보안 강화하래 라고 둘러대는데 말이 안 됐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봤더니 호텔 결제 내역이 여러 번 있었고 지방 출장이라면서 서울 시내 호텔이었으며 이상했어요. 오빠 이거 뭐야? 서울 호텔인데 출장이라고? 라고 따지니까 현우 씨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거래처 사람 만나서 회의했어. 호텔 라운지에서 라고 변명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들. 2009년이 됐고 저는 35세였으며 현우 씨는 40세가 됐어요. 현우 씨의 거짓말이 계속됐습니다. 회사 회식이라면서 나갔다가 새벽 3시에 들어오고 술 냄새 대신 샤워한 냄새가 나고 머리도 젖어 있어서 어디서 씻고 온 게 분명했어요. 오빠 어디서 씻고 왔어? 라고 물으니까 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회식 끝나고 사우나 갔어. 술 냄새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라고 말했지만 이상했습니다. 동료들한테 확인하고 싶었지만 현우 씨 회사 사람들을 몰랐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냥 의심만 커져갔어요. 어느 날 현우 씨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는데 레스토랑 영수증이었고 2인분 식사에 와인까지 20만 원이 넘게 결제됐으며 날짜는 제가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이날 회식 아니었어? 라고 물으니까 현우 씨가 얼버무렸어요. 아, 그건 거래처 접대. 잊어버렸네. 라고 말했지만 영수증에는 술집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고급 레스토랑이었으며 거래처 접대 같지 않았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우 오빠가 외도하는 것 같아. 누군가 만나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확실히 알 수 없었으며 그냥 의심만 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에피소드 37회도 발각. 핸드폰 발견. 2010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36세였고 민서는 13세 중학생, 준호는 3세였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현우 씨가 출장 간다면서 나갔고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현우 씨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핸드폰을 두고 갔네. 출장 가는데 핸드폰 없으면 불편할 텐데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집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우연히 눌러본 번호가 맞았고 1234였습니다. 핸드폰이 열렸고 문자함을 봤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여자한테서 온 문자들이 가득했고 이름은 민지로 저장돼 있었으며 내용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는 언제 이혼해요? 저랑 빨리 같이 살아요. 그런 문자들이 수십 개 있었고 현우 씨가 보낸 답장도 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아내는 사랑 안 해. 너만 사랑해.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계속 문자를 읽었어요. 카드 내역 사진도 있었고 호텔 예약 문자도 있었으며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예쁘고 날씬했으며 현우 씨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핸드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외도하고 있었구나.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추궁. 현우 씨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현우 씨가 받으시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핸드폰 두고 갔어. 지금 당장 집에 와라고 차갑게 말했더니 현우 씨가 당황했습니다. 뭐? 핸드폰? 아, 잠깐만. 지금 갈게. 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30분 후 현우 씨가 돌아왔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가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습니다. 현우 씨 얼굴이 창백해졌고 말을 못하면서 얼어붙었으며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물으니까 현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그게 라고 변명하려는데 저는 끊었어요. 누구예요? 민지가 누구냐고 라고 소리치니까 현우 씨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후배야 라고 작게 말하는 바람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회사 후배? 후배랑 호텔 가고 사랑한다고 하고 아내 사랑 안 한다고 하는 게 회사 후배예요? 라고 따지니까 현우 씨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라고 물으니까 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작년부터 1년쯤 됐어. 라고 말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1년? 1년 동안 날 속였어요? 라고 울면서 소리쳤더니 현우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라고 사과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준호는요? 민서는요? 우리 가족은 뭐냐고. 라고 소리치니까 현우 씨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계속 사과만 하는데 화가 났어요. 에피소드 37회도 발각 계속. 대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현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왜 저랑 결혼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현우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라고 시작하는데 불안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되묻자 현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동정심이었어. 애 딸린 여자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3년 동안 우리가 뭐였어요? 라고 울면서 물으니까 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착각했어. 같이 살다 보면 사랑이 생길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데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난 거예요? 민지한테는 사랑한다면서 나한테는 동정심? 라고 따지니까 현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는 진짜 사랑이야.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껴봤어.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현우 씨는 다른 방에서 잤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으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동정심으로 결혼했다고, 사랑해 본 적 없다고, 3년이 전부 거짓이었어. 민서와 준호 생각이 났어요. 민서는 시댁에서 구박받으면서 참고 견뎠고, 준호는 아빠 사랑받으며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아.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아. 다음 날 아침에 현우 씨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이혼해요 라고 차갑게 말했더니 현우 씨가 놀랐어요. 뭐? 이혼?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다 생각했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 씨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준호는 어떡하고 민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동정심으로 사는 거 싫어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에피소드 38 충격적 고백. 진실 폭로. 며칠 후 현우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이상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했고 현우 씨도 동의했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서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게. 라고 시작하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처음 너를 봤을 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혼자서 애 키우면서 일하고 힘들어 보였거든.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 민서도 불쌍하고 너한테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았고. 라고 계속 말하는데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안 됐어. 자꾸 의무감만 느껴지고.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민지를 만났어. 회사 신입사원인데 처음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어. 라고 말하면서 표정이 밝아지는 게 더 슬펐어요. 민지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독립적이고 당당하고 그런 게 좋았어. 너는 항상 나한테 의지하잖아. 라고 말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의지한 게 잘못이에요? 오빠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소리쳤더니 현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결혼하면 안 됐어. 라고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 현우 씨가 시어머니한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혼? 무슨 소리야? 준호는 어떡하고? 라고 소리치시길래 저는 대답했어요. 현우 오빠가 외도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외도? 그게 뭐 어때서? 남자가 다 그렇지. 참고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배신당하고 참으라고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너네 딸린 여자가 우리 현우 만나서 잘 살았잖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혼은 안 돼. 라고 소리치시는데 저는 단호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결정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준호는 놓고 가. 준호는 우리 핏줄이야. 민서만 데려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돼요. 준호도 제 아들이에요. 둘 다 데려갈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셨습니다. 준호 빼앗아가면 가만 안 둬. 법적으로 싸울 거야. 라고 협박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갈등, 이혼 문제로 매일 싸웠습니다. 현우 씨는 준호를 포기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찾아와서 협박했으며 저는 혼자서 버텨야 했어요. 민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집안 분위기를 눈치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하는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길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또 잘못 선택했어. 라고 말했더니 민서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우리 둘이서 잘 살았잖아. 다시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위로해주는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 준호는 어떻게? 동생도 데려가?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준호도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더니 민서가 웃었어요. 좋아. 우리 셋이서 살자. 라고 말하는 민서가 너무 대견했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준호는 3세라서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건 느끼는 것 같았고 자주 울었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우리 왜 이래? 라고 물으면 저는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달랬지만 준호는 불안해했습니다. 에피소드 39 이혼 선언과 시댁 압박. 이혼 절차. 2010년 여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남편 외도 증거가 있으시면 유리합니다. 양육권도 엄마가 가질 확률이 높고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안심했습니다. 현우 씨 핸드폰 문자를 캡처해놨고 사진도 있었으며 카드 내역도 뽑아놨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두 아이 양육권은 엄마. 양육비 월 100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절반. 변호사가 합리적이라고 했고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했으며 현우 씨한테 통보했어요. 현우 씨가 변호사 편지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 양육권? 준호는 내 아들이야. 라고 소리치길래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기도 해요. 외도한 사람이 양육권 주장해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 씨가 당황했습니다. 민서는 내가 데려가도 되는데 준호는 안 돼.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화가 났어요. 민서는 됐는데 준호는 안 돼요? 둘 다 제 자식이에요. 라고 소리쳤더니 현우 씨가 변명했습니다. 준호는 내 핏줄이잖아. 민서는 남의 자식이고.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양보 안 해. 준호도 꼭 데려갈 거야. 시댁의 압박.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왔고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준호 놓고 가. 준호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못 키워. 라고 모욕하시길래 저는 대답했어요. 안 돼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협박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변호사 쓸 거야. 준호 뺏어올 거야. 너 이길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겁이 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한테 상담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도한 쪽이 양육권 받기 어렵고 엄마가 키우는 게 원칙이며 준호가 어려서 더 그렇다고 했고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면 욕하고 준호 유치원 앞에서도 나타나서 준호를 데려가려 했으며 경찰을 부를 정도였어요. 민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할머니가 왜 저래? 라고 떨면서 물으시길래 저는 안아주면서 달랬어요. 괜찮아. 민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곧 이사 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민서는 불안해했습니다. 재판 준비. 2010년 가을에 이혼 재판 날짜가 잡혔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외도 증거를 제출하고 현우 씨가 거짓말할 수 없게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으며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핸드폰 문자 캡처 50장, 함께 찍은 사진 10장, 호텔 카드 영수증 20장, 통화 내역서, 모든 걸 출력해서 준비했어요. 현우 씨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재판 가지 말고 합의 이혼하자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준호 양육권은 아빠, 민서 양육권은 엄마, 양육비는 서로 없음, 재산 분할도 없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재판 갈 거예요. 라고 변호사한테 말했고 변호사도 동의했어요. 재판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양육권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가 났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끝나는 거야. 준호 양육권 꼭 받아야 해. 민서와 준호 둘 다 지켜야 해. 에피소드 42혼 재판. 법정에서 2010년 11월 15일 이혼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는데 현우 씨와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고 저를 보면서 노려봤어요. 법정에 들어가서 각자 변호사 옆에 앉았고 판사님이 들어오셨으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원고 강수진은 피고 이현우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혼인 관계가 파탄났으며 이혼을 청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를 제출했어요. 현우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일시적 실수를 인정하나 원고도 가정에 소홀했고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양육권은 피고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저는 화가 났지만 변호사가 손으로 저를 막았어요. 외도 증거 제시. 판사님이 증거를 검토하셨습니다. 핸드폰 문자 내역을 보시더니 현우 씨한테 물으셨어요. 피고는 이 문자들을 보냈습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현우 씨가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라고 인정하자 판사님이 계속 물으셨어요. 여기 안에는 사랑 안 해. 너만 사랑해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피고가 보낸 겁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현우 씨가 더 작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판사님이 호텔 영수증도 보시고 사진도 보시면서 현우 씨 변호사한테 물으셨습니다. 피고 측에서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변호사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일시적 실수였고 지금은 관계를 끊었으며 가정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판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현우의 거짓 증언. 그런데 현우 씨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사실은 원고가 제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저는 놀랐어요. 뭐? 라고 중얼거리니까 현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외로워서 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저는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소리쳤더니 판사님이 진정하라고 하셨고 변호사가 저를 앉혔어요. 저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이며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에 충실했고 피고의 외도를 몰랐습니다. 라고 반박하셨어요. 판사님이 현우 씨한테 물으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외도에 대해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현우 씨가 말을 못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라고 횡설수설하니까 판사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양육권 결정. 판사님이 양육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두 아이의 나이가 13세와 3세인데 누가 양육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양쪽에게 물으셨어요. 저희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엄마가 양육하는 게 적절합니다. 민서는 이미 13년간 함께 살았고 준호는 어려서 엄마가 필요하며 외도한 아버지보다 엄마가 양육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현우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준호는 피고의 친아들이며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가 키우는 게 유리하고 원고는 경제력이 부족해 두 아이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판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원고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어요. 네.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파트타임으로 추가 수입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시간 정도 심리가 진행됐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현우 씨와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양육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판결. 2주 후 판결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다시 모였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피고 이현우의 외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혼을 인용하고 양육권은 원고 강수진에게 두 자녀 모두 귀속한다라고 판결하시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2천만 원, 양육비 월 100만 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라고 계속 판결하시는데 현우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준호는 우리 손자예요. 항소할 거예요. 라고 법정에서 소리치시는 바람에 판사님이 경고하셨고 시어머니는 끌려나갔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하셨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울면서 인사드렸더니 변호사가 웃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새 출발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피소드 41 홀로서기 준비. 이혼 확정. 2012년 봄이었습니다. 항소도 기각됐고 이혼이 최종 확정됐어요. 현우 씨한테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 2천만 원을 받았고 총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으며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 돈이 내 결혼 생활의 전부구나. 3년이 5천만 원.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해야 했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집 구하기. 민서와 준호를 데리고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5천만 원으로 전세를 구해야 했는데 서울에서는 부족했고 경기도로 나가야 했어요. 결국 인천 부평구에 작은 투룸을 구했는데 전세금 4,500만 원이었고 남은 돈 500만 원은 생활비로 써야 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고 민서와 준호 방을 따로 줄 수 있었으며 저는 거실에서 자기로 했어요. 민서와 준호한테 물었습니다. 어때? 여기서 살까? 라고 물으니까 민서가 대답했어요. 좋아. 여기 괜찮아.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도 뛰어다니면서 신나했어요. 엄마, 여기 내 방이야? 나 혼자 쓸 수 있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웃었습니다. 응. 준호 방이야. 민서 누나랑 나눠 써 라고 말했더니 준호가 환호했어요. 이사. 2012년 5월에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고 민서와 준호 옷까지와 최소한의 가구만 가져왔으며 하루 만에 이사를 끝냈어요. 현우 씨는 이사날 나타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오지 않았으며 우리 셋이서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민서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야. 우리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는데 고마웠습니다. 밤에 3명이서 바닥에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힘들어도 같이 버티면 돼 라고 말했더니 민서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38세에 다시 혼자 두 아이와 함께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고 해야만 했으며 다짐했습니다. 꼭 잘 키울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에피소드 42 생활비 전쟁. 현실. 이사 후 한 달이 지났고 현실이 다가왔어요. 통장 잔고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고 생활비가 계속 나가고 있었으며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현우 씨한테서 양육비 100만 원이 들어왔지만 부족했어요.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 10만 원, 전기가스수도 10만 원, 식비 50만 원, 민서 학원비 30만 원, 준호 유치원비 20만 원, 기타 생활비 20만 원, 총 14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양육비 100만 원 받으면 40만 원이 부족했고 제가 벌어야 했으며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파트타임 일. 동네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평일 낮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일하고 시급 5천 원에 한 달 6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양육비 100만 원과 제 월급 60만 원 합쳐서 160만 원으로 생활비 140만 원 쓰고 20만 원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듯했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으면 적자가 났고, 민서가 아프면 병원비, 준호가 뭘 사달라고 하면 장난감 값, 모두 부담이었습니다. 야간 알바 추가. 2012년 가을에 생활비가 더 필요해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다른 편의점에서 일했고 시급 6,000원에 한 달 50만 원 추가로 벌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아침 7시 기상. 민서 준호 아침 챙기고 민서 학교 보내고 준호 유치원 보내고 오전 10시 편의점 출근, 오후 4시 퇴근, 준호 유치원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민서 학교 끝나고 저녁 먹고 준호 재우고 밤 9시 편의점 출근, 새벽 1시 퇴근, 새벽 2시 취침, 하루 5시간 자고 나머지는 일하거나 육아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으며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 한계.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피로가 왔고 두통이 계속됐으며 어지러움도 심했고 체중이 5kg 빠졌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사장님이 119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과로예요. 몸이 한계예요. 제대로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경고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쉴 수 없어요. 돈을 벌어야 해서요. 라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링거 맞고 퇴원했는데 병원비 5만 원이 나왔고 그달 저축은 없었으며 오히려 적자였어요. 민서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알바 그만둬. 라고 말했지만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 튼튼해. 민서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너무 힘들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에피소드 43 민서의 반항. 사춘기. 2013년이 됐고 민서는 15세 중학교 3학년, 준호는 6세 유치원생이었어요. 민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방에만 있고 저와 대화를 피했으며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요즘 수업 태도가 안 좋아요. 자고 있고 집중도 안 하고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당황했어요. 아, 그래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집에 와서 민서한테 물었어요. 민서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선생님이 전화하셨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민서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소리치면서 방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폭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서가 늦게 들어왔는데 친구들이랑 PC방 갔다 왔다고 했고 저는 걱정돼서 물었어요. 민서야, 요즘 PC방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공부는 괜찮아? 라고 물으니까 민서가 폭발했습니다. 공부? 무슨 공부?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데 무슨 공부를 해?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서야, 무슨 소리야? 학원 다니고 있잖아. 라고 말했더니 민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좋은 학원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나는 싼 학원만 다니고 옷도 헌옷만 입고 용돈도 없어. 라고 쏟아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때문에 힘들어. 왜 우리는 맨날 가난해? 왜 나만 아빠가 둘이야? 첫 번째 아빠는 날 버렸고 두 번째 아빠는 엄마가 이혼했잖아. 라고 계속 소리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지만 민서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없으면 나? 내가 짐이야?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 알아. 라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가출 시도. 며칠 후 민서가 집을 나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안 들어왔고 전화해도 안 받고 밤 10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에
민서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서가 우리 집에 왔는데 가출했다고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급히 갔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는데 민서가 친구 방에 있었고 제가 들어가니까 고개를 돌렸어요. 민서야, 집 가자 라고 말했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친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서가 집이 너무 힘들다고, 엄마가 맨날 일만 하고 자기는 혼자라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민서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거실에 앉아서 대화했어요. 화해. 민서야, 엄마가 미안해. 일을 많이 해서 민서 신경 못 써줬지 라고 사과하니까 민서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가 힘든 거 아는데 자꾸 짜증내고 라고 울면서 말하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괜찮아. 민서야,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더 신경 쓸게 라고 안아주면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와 오랜만에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민서가 힘든 점을 말했고 친구들과 비교되는 게 싫고 엄마가 항상 피곤해 보여서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힘들어. 솔직히. 근데 민서랑 준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엄마가 더 좋은 일 구할게. 그럼 나아질 거야 라고 약속했더니 민서가 웃었습니다. 엄마 힘내. 나도 도울게. 알바는 못해도 준우 봐줄게 라고 말하는 민서가 대견했고 안아줬습니다. 에피소드 44 준호의 아빠 그리움. 아빠 보고 싶어. 2014년이 됐고 준호는 7세가 됐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왜 안 와?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당황했어요. 아빠는 먼 곳에 있어. 바빠서 못 와 라고 둘러댔지만 준호는 계속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아빠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야, 아빠는 우리랑 따로 살기로 했어. 엄마랑 누나가 있잖아 라고 달랬지만 준호는 서운해했습니다. 현우한테 연락. 고민 끝에 현우 씨한테 연락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현우 씨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지금은 어려워. 양육비는 계속 보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가 정말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세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으며 현우 씨는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준호한테 설명. 준호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설명했어요. 준호야, 아빠는 우리를 만날 수 없어. 아빠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라고 말했지만 준호가 울었습니다. 왜? 나 싫어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울면서 물으시길래 저는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준호 잘못 아니야.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준호가 더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를 재우면서 노래를 불러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약속했어요.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할게. 준호 외롭지 않게 해줄게 라고 속삭였더니 준호가 잠들었고 저는 준호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준호한테 미안해.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내가 더 잘해야 해. 에피소드 45 42세 작은 카페로 시작한 재기 창업 결심 2015년이 됐습니다. 저는 41세였고 민서는 18세 고등학교 3학년, 준호는 8세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5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고 편의점 두 곳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됐으며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해. 평생 알바만 할 수는 없어. 내 사업을 시작해야 해. 어느 날 민서가 말했어요. 엄마, 카페 하면 어때? 엄마 커피 잘 만들잖아. 작은 카페라도 차리면 알바보다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제안하는데 눈이 번쩍 떴습니다. 카페? 그래. 카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창업 비용을 계산하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가게 보증금 1천만 원, 인테리어 500만 원, 커피 머신과 장비 500만 원, 초기 재료비 200만 원, 기타 비용 300만 원, 총 2,500만 원 필요제 돈 2천만 원에 은행 대출 500만 원 받으면 가능했고 결심했습니다. 가게 구하기 2015년 여름에 부평역 근처 작은 가게를 찾았어요.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고 이전 세입자가 옷가게를 했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나간 곳이었으며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을 만나서 협상했어요. 커피숍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라고 부탁했더니 집주인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900만 원에 해드릴게요. 장사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감사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고 드디어 내 가게가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서와 준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카페 차리기로 했어. 우리 이제 사장님이야. 라고 신나서 말했더니 민서와 준호가 환호했습니다. 진짜? 엄마 대박. 우리 카페 이름 뭐야? 라고 준호가 물으시길래 생각해봤어요. 민서네 카페. 어때? 라고 물으니까 민서가 웃었습니다. 좋아. 민서네 카페. 근사한데? 라고 말하는데 뿌듯했어요. 인테리어와 준비 8월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페인트 칠하고 민서가 도와주고 준호도 작은 일 거들면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갔어요. 벽을 밝은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바닥은 나무 타일로 깔고 테이블 4개와 의자 12개를 놓고 카운터를 만들었으며 커피 머신을 설치했습니다. 중고로 산 커피 머신이었지만 제대로 작동했고 에스프레소 추출 연습을 하면서 맛을 완성해 갔어요. 유튜브로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라떼아트도 배우고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아메리카노 3,000원, 카페라떼 3,500원, 카푸치노 4,000원, 샌드위치 5,000원, 케이크 4,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정했고 품질은 높이자고 다짐했으며 9월 초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픈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민서네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당일 민서와 준호가 학교 끝나고 달려왔고 함께 리본 커팅을 했어요. 우리 가게다. 엄마 축하해. 라고 민서가 말하면서 안아주고 준호도 함께 안기면서 가족 포옹을 했습니다. 첫날 손님은 5명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호기심에 들렀고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 커피 맛있네. 자주 올게.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첫날 매출은 2만 원이었고 적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이야. 천천히 키워가면 돼.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청소하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 가게가 생겼어. 42세에 사업을 시작했어. 늦었지만 할 수 있어. 에피소드 46 카페 민서네 손님 1명씩 첫 달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됐고 매출도 5만 원 정도였으며 월세 50만 원 내기도 빠듯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커피를 준비하고 가게를 깨끗이 청소한 후 7시에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가게 앞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오늘의 커피 할인 이벤트를 했으며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단골은 옆 건물 사무실에 다니시는 40대 남자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를 사러 오셨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체인점보다 나은데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뿌듯했어요. 두 번째 단골은 근처 주민 아주머니였는데 오후에 와서 라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다 가셨고 친구들한테 소문을 내주셨습니다. 여기 커피 맛있어. 사장님도 친절하고 한번 가봐. 라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SNS 마케팅 민서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SNS로 홍보해야 해. 인스타그램 만들자라고 제안하면서 계정을 만들어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예쁜 라떼아트 사진, 따뜻한 카페 분위기 사진, 맛있는 샌드위치 사진, 민서가 정성스럽게 찍어서 올리고 해시태그도 달아줬습니다. 해시태그 민서네 카페, 해시태그 부평 카페, 해시태그 동네 카페, 해시태그 수제커피, 해시태그 라떼아트, 해시태그 힐링 카페. 처음에는 팔로워가 10명도 안 됐지만 꾸준히 올리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100명, 3개월 후에는 500명, 6개월 후에는 1000명이 됐어요.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여기 인스타 보고 왔어요. 라떼아트 예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들이 늘면서 매출도 늘기 시작했어요. 2016년 봄이 됐을 때 하루 매출이 15만 원 정도 됐고 한 달 매출이 400만 원 정도 나왔으며 월세와 재료비 빼고 순이익이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편의점 알바 2개 할 때보다 수입이 적었지만 제 사업이라는 게 좋았고 성장 가능성이 보였으며 희망이 생겼어요. 천천히 성장. 2016년과 2017년을 보냈습니다. 꾸준히 운영하면서 조금씩 성장했고 단골 손님이 늘어났으며 입소문이 났어요. 부평에서 제일 맛있는 카페, 사장님이 친절한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하루 매출이 20만 원까지 올랐고 한 달 매출이 600만 원,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 됐으며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100만 원과 카페 수익 20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으로 생활비 150만 원 쓰고 150만 원 저축할 수 있었고 2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았어요. 민서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01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고 인천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어. 장학금도 받았어. 라고 합격증을 보여주면서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잘했어. 민서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안아주면서 칭찬했고 민서는 방학 때마다 카페에서 알바를 도와줬어요. 준호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았으며 밝은 성격으로 자라주고 있었어요. 엄마 카페 짱이야. 내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카페 홍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에피소드 47 안정과 성공 2호점 오픈. 2018년이 됐습니다. 저는 44세였고 민서는 21세 대학교 3학년, 준호는 11세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3년 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됐고 카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2호점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평역 반대편에 좋은 자리가 나왔고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70만 원이었는데 1호점보다 넓고 유동인구가 많았어요. 민서와 상의했습니다. 민서야, 2호점 내볼까?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니까 민서가 대답했어요. 엄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방학 때는 매일 나올게 라고 격려해 주길래 결심했습니다. 2018년 5월에 민서네 카페 2호점을 오픈했고 1호점은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해서 관리하게 했으며 저는 2곳을 오가면서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스템을 갖추면서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2곳 합쳐서 한 달 매출이 1,200만 원까지 올랐으며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빚 청산. 2018년 가을에 드디어 태준의 빚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1997년부터 갚기 시작한 빚이 21년 만에 끝났고 마지막 20만 원을 송금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21년. 정말 길었어. 채권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고생하셨어요. 21년 동안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갚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네요.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와 준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오래전에 진 빚을 오늘 다 갚았어. 이제 우리 빚 없어. 라고
말했더니 민서와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최고. 우리 이제 부자야? 라고 준호가 물으시길래 웃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빚은 없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라고 말했더니 민서가 안아줬습니다. 작은 집 구입 2019년이 됐고 저는 45세가 됐어요. 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1억 원을 모았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을 사자.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을. 인천 부평구에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25평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었고 대출 5천만 원 받아서 샀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집. 정말 내 집이야. 50년 인생에 처음으로 이사하는 날 민서와 준호와 함께 새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우리 집이야. 정말 우리 집. 이제 쫓겨날 일 없어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민서와 준호도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라고 민서가 말하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3명이서 새 집 거실에 앉아서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라고 민서한테 물으니까 민서가 대답했어요. 나는 좋은 회사 취직해서 엄마 도와줄 거야. 엄마가 편하게 살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는? 라고 준호한테 물으니까 준호가 말했어요. 나는 의사 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웃음이 났어요. 고마워. 우리 애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라고 안아주면서 감사했습니다. 에피소드 48 복수 대신 용서 그리고 평화태준의 재등장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고 자세히 보니 태준이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태준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으며 옷차림도 초라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수진아, 나야. 태준이야.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준 씨? 왜 여기에? 라고 물으니까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부탁이 있어서 라고 말하는데 불안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커피를 주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 사업이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귀를 의심했어요. 저한테 돈 빌리려고 온 거예요? 라고 되묻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갈 데가 없어. 5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라고 애원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태준 씨, 20년 전에 저한테 한 짓 기억하세요? 라고 차갑게 물으니까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하려는데 저는 끊었습니다. 안 돼요. 돈 못 빌려드려요. 이제 가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태준이 일어섰어요. 그래. 미안해. 패 끼쳤어. 라고 말하고 나가는데 뒷모습이 초라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재등장 2020년 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우가 찾아왔어요. 민서가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현우가 들어와서 민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서, 너 이렇게 컸어? 라고 말하는 바람에 민서가 당황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아빠 왔어. 라고 작게 말하길래 저는 나갔습니다. 현우도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가 많이 빠졌고 배가 나왔으며 피곤해 보였고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라고 어색하게 말하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말하는 바람에 웃음이 났어요. 다시 시작? 왜요? 라고 물으니까 현우가 대답했어요. 나 이혼 후에 계속 혼자야. 외로워.
우리 다시 가족 될 수 없을까? 라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우 씨,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요. 당신 필요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제 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가 준호 얘기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어요. 잘 지내요. 아빠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가 슬픈 표정이 됐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나가고 민서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라고 걱정하길래 저는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네. 복수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감각해. 용서 그날 밤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태준과 현우가 다시 나타났지만 복수하고 싶지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으며 그냥 무덤덤했어요. 용서한 건가? 아니면 그냥 잊은 건가? 민서한테 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이상해. 태준이랑 현우 아빠 봤는데 화도 안 나고 복수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용서인가? 라고 물으니까 민서가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성장한 거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엄마가 정말 강해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에피소드 49 영희와의 화해. 영희의 연락.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라고 받으니까 영희 목소리가 들렸는데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엄마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차갑게 물으니까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 병원에 있어. 암이래. 너 좀 볼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길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안 가도 되는데. 근데 마지막 일지도. 알겠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영희가 병원 이름을 말씀하셨고 다음 날 가기로 했어요. 병원 방문.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영희는 301호 병실에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영희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영희는 70세가 됐는데 많이 수척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으며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라고 작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약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영희가 대답했어요. 폐암이야. 사기래. 이제 얼마 안 남았대.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이는요? 계부는요? 라고 물으니까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계부는 5년 전에 죽었어. 준혁이는 연락 안 해. 나한테 관심 없어. 라고 슬프게 말씀하시는데 씁쓸했습니다. 사과.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라고 울먹이시면서 사과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어. 계부한테 맡기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정말 나쁜 엄마였어. 라고 계속 사과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후회돼. 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너무 늦었어.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어요. 네. 용서할게요. 이미 용서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잘 키웠구나.
훌륭하게 자랐어 라고 칭찬하시는데 뿌듯했어요. 화해.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영희와 얘기를 나누면서 과거를 정리했고 오해를 풀었으며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영희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미혼모로 너를 낳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했어. 도망치고 싶었어. 라고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계부를 만난 것도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서였고 준혁이를 낳은 것도 계부가 원해서였으며 저를 차별한 것도 계부 눈치를 봐서였다고 했어요.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래도 이해가 됐고 영희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희는 2022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했어. 미안하고 고맙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고 준혁도 왔지만 어색했고 얘기는 안 했으며 각자의 길을 갔어요. 영희를 보내고 저는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과거와 화해했어. 앞으로만 보고 살 수 있어. 에피소드 50세 마침내 찾은 나만의 행복. 2024년 현재 2024년입니다. 저는 50세가 됐어요. 민서는 27세가 됐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봉 4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준호는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적도 우수해요. 카페는 3호점까지 늘었고 직원 10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 달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집도 샀고 빚도 없고 아이들도 잘 자랐고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며 행복합니다. 일상. 요즘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하고 샤워하고 아침 준비해서 준호랑 함께 먹고 준호 학교 보내고 카페 출근합니다. 카페에서 손님 맞이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새 메뉴 개발하고 SNS 관리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준호와 저녁 먹고 TV 보면서 쉬고 밤 11시에 잠듭니다. 주말에는 민서가 오고 3명이서 함께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평범한 일상을 즐기며 행복해요. 반려견. 작년에 반려견을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복이고 3살 된 시추 믹스이며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왔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아침에 복이와 산책하고 저녁에도 산책하고 밤에는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복이 쓰다듬고 복이가 제 옆에서 자며 외롭지 않아요. 준호도 복이를 좋아하고 민서도 복이를 예뻐하며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새벽 산책. 요즘 새벽 산책을 즐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복이와 함께 동네를 걸으며 해 뜨는 걸 보고 새소리 들으면서 평화를 느껴요.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50년을 살았구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유치원 거부했던 기억. 도둑 누명 썼던 기억. 엄마가 6년 만에 돌아왔던 날. 계부와의 지옥 같은 시간. 11세 가출과 결핵요양원. 김선혜 선생님의 도움. 중학교 장학금과 친구의 배신. 첫사랑 준호와의 이별. 기숙사 고등학교 도피. 서울 고시원 생활. 태준과의 사랑과 배신. 25세 혼자 아이 낳기. 현우와의 재혼과 이혼. 2아이 키우며 버티기. 42세 카페 창업. 비청산과 집 구입. 과거 사람들 용서. 영희와의 화해.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눈물이 나지만 후회는 없어요. 잘 버텼어. 포기하지 않았어. 이겨냈어. 마침내 찾은 행복. 집으로 돌아와서 보기한테 밥 주고 준호 아침 준비하고 카페 갈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구나. 드디어 찾았어. 50년 동안 찾아 헤맨 행복이 바로 이거였어요. 거창한 성공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도 아니지만 내 집이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내 사업이 있고 빚 없이 살 수 있고 아침에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에 준호와 저녁 먹으면서 물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잘한 거 맞지? 라고 물으니까 준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최고야. 나 우리 엄마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가 정말 행복해 라고 안아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50세에 찾은 진짜 행복.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에필로그 마이너스 2024년 현재. 오늘은 저는 강수진입니다. 스토리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27세부터 50세까지의 2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시기였으며 동시에 가장 많이 용서한 시기였어요. 두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두 아이를 지켜냈고 빚을 다 갚았으며 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고 집도 샀습니다. 과거에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도 다시 만났지만 복수하지 않았고 용서했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엄마 영희와도 화해했고 마지막을 함께했으며 과거와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평생 가난과 싸웠고 계속 버림받았으며 배신도 많이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딸을 낳아 키웠고 재혼했다가 이혼했으며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4시간 자면서 일했고 42세에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카페 3호점을 운영하고 작은 집이 있고 민서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준호는 열심히 공부하고 보기와 함께 산책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제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버림받는 건 내 잘못이 아니며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늦어도 시작할 수 있으며 용서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50세가 된 지금 저는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배신이 저를 독립적으로 만들었으며 고통이 저를 성장시켰고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민서와 준호가 행복하게 자라고 제 사업도 계속 성장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살 거예요. 이것이 강수진의 50년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